네, 유병헌 씨의 최측근인 이석환 씨, 과연 앞으로 입을 열지 주목되는데요. 검사 출신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환 씨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네. 도피 초기부터 유병헌 씨를 도와왔고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유 씨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네. 앞으로 입을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입을 안 열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병헌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자수를 했거나 검찰이 쭉 여러 명을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 유병헌이 근처 시점까지, 직전 시점까지 같이 있다가 체포된 사람들은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천 그 송치제 휴게소 근처에 있었던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변모 씨, 추모 씨, 한모 씨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지금 진술을 하고 버텼고, 그다음에 자수해서 들어왔던 신엄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초창기에 일부 도와주고 빠졌다. 그래서 초창기에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일정 시 초기에 빠지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유병헌이 도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뭔가 검찰에다가 유병헌의 구체적인 최근 시점의 어떤 도주 경로에 대해서 제공해줄 정보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아마 유병헌 쪽에서 자수해서 들어가도 좋다라는 아마 시그널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석환 상무 같은 경우도 아마 그 순천에서 도피하고 나서 지금 헤어졌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제 이석환이 자수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검찰이 초기에 어떤 도피 정보를 빼내간다고 하더라도 유병헌의 도피에 큰 방해는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자수해서 들어가서 좋다라는 허락이 아마 떨어져서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을 연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뭔가 지금 단계에서 추적에 유용한 정보를 뭔가 입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다만 초기에 어떻게 이제 도피를 했었는지, 초기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이 정도 정보 수집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릴레이식으로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와왔기 때문에 앞서 도와준 사람들은 차례로 이렇게 검찰에 자수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잡혀서 들어오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석환 씨가 누구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유병헌 씨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살펴볼까요? 네, 이석환 씨는 10년 넘게 금손을 총괄한 상무고요. 유병헌 씨 오른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순천 별장을 은신처로 준비하는 등 도피 총괄을 기획했는데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유병헌 씨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검거되기 전에 자수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수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수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소규모의 정보만 내놓는 정도의 수사 협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석환 씨가 잡힐 때 지금 경기경찰청 형사들에 의해서 잡혔지 않습니까? 잡힐 때 보면 휴대전화라든지 뭔가 단초가 될 만한 어떤 객관적인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자수할 생각이었다면 사실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이런 걸 가지고 갔어야 맞거든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이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통화 내역, 어떤 방법으로 통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딸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사실은 그런 휴대전화를 일체 안 가지고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항상 잡힐 거에 대비하고 움직였다. 그리고 말은 자수한다고 했지만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검경 쪽에 뭔가 정보를 제공할 의사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협조에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병헌 씨도 그렇고 장남 유대균 씨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유대균 씨는 어머니하고 권윤자 씨인가요? 권윤자 씨하고 그렇게 가깝다고 합니다. 효자라는 말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행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병헌 씨하고 권윤자 씨는 사이가 오래전부터 틀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병헌 씨 주변에 여자들이 워낙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호적상의 부부관계고 실질적인 아마 부부관계는 사실상 끊어진 거나 진배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구원파 내부에서도 중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권윤자 씨하고 장남 유대균 씨는 지금 굉장히 어떤 감정의 끈이 이렇게 밀착이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권윤자 씨도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
지금 유대균과의 어떤 연락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통화를 뭔가 통신을 했을 것으로는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권윤자 씨 역시 지금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구원파 이 사람들이 자기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전화를 할 때 일반 휴대전화 이게 뭐 이렇게 대포폰이라든지 신도들 것을 빌려서 쓰는데 예. 이 휴대전화를 곧바로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판 카카오톡인 바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바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써서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바이버의 어떤 데이터 그 인터넷 전화 용도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상 전혀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가령 뭐 권윤자 씨가 유대균 씨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뭐 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 통화한 내역을 이 휴대전화 분석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권윤자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실은 검찰이 더 이상 어떻게 좀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 통화 내역은 그렇다 치고 권윤자 씨가 도피 과정에 있는 유대균 씨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권윤자 씨가 빌려서 타고 다니던 렌터카, 네, 렌터카의 내비게이션을 분석하면은 혹시 그 도피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실제로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부터 벌써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지금 이렇게 헤어져서 아마 도피를 이미 시작했던 것 같고 권윤자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 별도로 있고 유대균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 별도로 있고 유병헌이 도피하고 유병헌의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 별도로 있고 각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고 상호간에 아마 이렇게 중간에 만나서 만난다든지 어떤 의사 연락을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유병헌 씨 매제죠. 오감열 전 체코 대사를 검찰이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이 오 전 대사를 검찰이 유병헌 씨를 향한 메신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매제를 통해서 유병헌 씨한테 자수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이 권유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유병헌 씨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유병헌 씨 입장에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해서 들어온다고 한들 실은 뭐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썼지 않습니까? 유병헌 이 계열사 대표이사들 지금 전부 전원 구속했죠. 그다음에 유병헌의 형제, 자매, 친인척들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잡았죠. 그러면 유병헌 본인을 잡아야 되는데 유병헌 본인에게 뭔가 지금 당근을 이렇게 유화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당신이 자수해서 들어온다면 뭐 형량을 적게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게 검찰에서는 전혀 없죠. 그리고 자수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구속이 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형량은 상당히 장기간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측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유병헌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 당신 자수해서 나가봐야 특별히 상황 변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오감열 대사가 자수를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유병헌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지금 구원파 내지는 유병헌 일가 또 이렇게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 구원파 유병헌의 어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영농조합 법인들은 회사들에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람들이어서 이게 종교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도피를 돕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병헌이 잡혀 들어가서 또는 자수해서 들어가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련된 자신의 어떤 잘못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재산들이 국고로 환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 도피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의 생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유병헌이 자수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제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자수하지 말고 뭐 도피 생활을 더해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뭐 오감열 대사가 자수를 권유할 수는 있겠고 검찰이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유병헌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병헌 씨가 고령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랜 도피 생활엔 지칠 수밖에 없는데 또 가족 또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심리적인 압박은 크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커야 되죠. 사실은 뭐 부인이 구속이 되고 또 뭐 프랑스에 있는 딸이 지금 구류돼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인데 근데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사건의 쭉 경과를 보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이런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유병헌에게 딱히 먹힐 것 같지는 않고 또 이 잡혀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유병헌 개인 한 사람의
뿐만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구원파 전체의 어떤 재산에 관한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더더군다나 아마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수와 관련된 어떤 심리적인 제어 기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성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카드가 남아 있습니까? 사실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고 봐야죠. 아,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썼거든요. 정말 첫까지 부인까지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형, 동생, 그다음에 뭐 여동생 부부, 뭐 여동생 부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풀어주긴 했지만 뭐 구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먹히다 보니까 실은 검찰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이상 없어 보인다. 그러면 기소 중지가 돼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유병헌 씨 어디 있을까요? 참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유병헌 회장 일가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유병헌 씨 일가 재산을 압류해서 나중에 이거를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과연 실질적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검찰과 국세청이 현재까지 압류한 유병헌 씨 일가의 재산 현황입니다. 해수부는 유병헌 씨 명의의 채권, 차명 부동산, 청해진 해운의 부동산, 선박 등을 대상으로 500억 원에서 700억 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지난달 15일까지 유병헌 씨 일가의 주택과 상과 토지, 계열사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 탈색 추징을 위해서 압류한 게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천지검도요, 범죄 수익 추정을 위해서 압류한 게 374억 원입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 175건, 예금 22억 원, 그리고 차량과 아파트 등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재산을 모두 합치면 한 2천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정부가 유병헌 씨 등에게 청구하기로 한 구상액 액수는 4,031억 원, 예, 정확히 얘기하면 4,031억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압류를 하고 국세청에서도 압류를 하고 또 검찰에서는 형사 사건을 위해서 추징 보전을 하고 또 민사적인 어떤 이 배상금 보전을 위한 압류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파를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물적 토대를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외에 이 압류를 통해서 나중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대신해서 부담한 돈을 실제로 이 재산에서 뭐 이렇게 변제를 받겠다. 그 의미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면은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가 부담하게 된 관련 비용을 사고 책임자 유병헌 씨가 나중에라도 갚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1,000억 정도 비용 지출을 했다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돈도 청해진 해운이나 유병헌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파산 신청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리고 이게 그 유병헌 일가의 전 재산 그러니까 이제 법인 명의 재산까지 해서 대략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5천억 중에 한 2천억 남짓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선순위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한 3천억 정도는 이제 2, 3천억 정도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재산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법률적인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첫째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병헌의 책임이 좀 분명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 변경이라든지 과적에 유병헌이 개입을 했다라는 점이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유병헌이 검거가 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점이 밝혀진 이후에 그러면 현재 여러 법인 명의로 지금 재산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의 주주가 있는데 이 주주들은 사실은 껍데기 가짜 주주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재산은 유병헌의 재산이다. 유병헌 개인의 재산이다. 이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벌써 지금 오늘 저녁에 구원파 내에서 장로회의 한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자기네들 구원파 교회에서 헌금 내고 구원파 신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낸 돈을 가지고 이게 형성된 재산이다. 그래서 이건 유병헌의 재산이 아니라 구원파 신도들의 재산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다투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인 앞으로 된 재산이 유병헌의 재산인지 구원파의 재산인지 아니면 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법인의 재산인지 이 점을 지금 민사법정에서 지금 다투어질 것인데 국가가 그러면 이게 유병헌의 재산이다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입증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구상권 청구해서 성과를 얻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그렇습니다. 같군요. 결국은 이렇게 압류를 해놓으면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 구원파들의 물적 토대 결국 파산을 시켜서 구원파들의 물적 토대를 없애버리겠다, 사회 경제적으로 분해시키겠다 이런 목적에서 정부가 한다면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걸 환수시켜서 국고로 해서 국가가 지출한 돈을 여기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 씨 수사 속보 알아봤습니다. 김경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